두 번째 세션은 4차년도인 2020년도 기술규제 의제 설정 연구사업의 연구 중 인프라 부문과 심화 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부문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 기제를 주제로 최욱 부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 기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될 최혜욱입니다. 이번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5단계별 실행 주체에 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국외에서 실제 시작되었지만 현재 제도적 발전이 가장 빠른 것은 한국입니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현재 발전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이 있겠습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정부는 국외제도 도입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규제 관리를 위한 제도적 투자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의 관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5단계별 실행 절차별 작동 기제를 파악하고 정책 제언을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는 해외 사례 분석, 즉 영국,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5단계 실행 절차별 특성을 분석하였고요. 그리고 국내로는 국내의 주체와 제도적 측면에서 5단계 실행 절차별 주요 쟁점과 그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연구하면서 모든 주체들의 그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는 2가지 유형으로 구별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즉 안건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역 한정형, 즉 지역 플러스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중기부, 국토부, 현재 연구개발특구가 진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즉 산자부, 금융위, 과기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과 규제 혁신 관련 정부 문건을 분석해서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좀 사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 논점으로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정책 수요는 주로 관리적인 측면, 즉 정부가 규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 기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5단계 실행 절차별 구별을 통해 특성을 분석하였는데요. 주요 실행 절차와 제도와 주체 간의 주요 항목을 도출한 표입니다. 우선 연구에 앞서 선행 연구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의 연구를 보면 그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 비교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의 국외 사례 검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국외의 경우는 핀테크를 포함한 산업 분야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국가별 규제 샌드박스의 사례에 관한 연구, 그리고 레그테크 기술, 즉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해서 발전시키는 레그테크 기술들 간의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와 국외가 다른 것은 국외는 실증 특례만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즉 실증 이후에 무조건 법령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임시허가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와 국외의 선행 연구가 좀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의 사례 분석입니다. 5단계별 실행 절차별로 주요 특성을 분석하였는데요. 영국과 같은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를 R&D로 인식해서 관련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관련된 세금 공제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지만 실제 경산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내용 그리고 경산성에서 각 기업별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적인 지원은 없지만 이런 홍보 효과를 통해서 벤처 캐피털과 연계한다든지 다양한 유인 구조를 유인 구조와 연계 구조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들의 공개가 비공개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좀 국내와 국외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입니다. 지금부터 5단계별 주요 쟁점과 그에 관한 해결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주요 쟁점은 효율적 업무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유인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관리 운영은 담당 기관별로 각각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업무상 발생하는 데이터,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를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관한 관리 체계가 현재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담당 직원들이 현재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담당 노하우 축적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하는 업무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DB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유인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별 내부 조직 구성을 인터뷰를 통해 구성을 해봤습니다. 키아트는 산자부의 관리위임 기관이고요. 과기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의 핀테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각 기관별로 각각 다른 형태로 현재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금융위 같은 경우는 핀테크라는 단일 업종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산자부와 과기부 같은 경우는 산업융합 분야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지원센터의 경우는 핀테크 지원 사업이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정돼서 공모를 통해 선정돼서 핀테크 지원센터가 선정이 돼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시작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금융위의 핀테크 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들은 현재 초기 세팅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인력들이 현재 동일한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 축적이라든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절차 기준입니다. 심사 과정 중 실증 범위 축소 등에 대한 보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심사 중에 실증 특례 심의 과정 중에 조건부 실증 특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부 실증 특례로 인해서 실증 범위 축소와 같은 문제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부 실증 특례로 변경된 그런 실험 내용으로 인해 중간에 취소를 하고 싶어도 이 기업들은 관련된 규정의 부재로 인해서 현재 중간에 취소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심사 과정 중에 실증 범위 축소 등과 관련한 보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증 과정 중에 취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환급 규정화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지만 국내의 경우는 실증 특례비와 보험비 등 보험비와 같은 정부에서 자금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 과정 중에 취소에 대한 환급이 규정화돼서 출구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규제 샌드박스의 실행 절차입니다. 산자부 사례인데요. 이 표를 구성하면서 산자부와 과기부는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발달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산자부와 과기부 같은 경우는 실증 특례 임시허가를 도입을 하고 있고, 금융위 같은 경우는 실증 특례, 즉 여기서 말하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만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단계 주요 쟁점은 리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사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히 보험과 관련된 부처별 가이드라인이 일괄화되어 있는데요. 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 같은 경우는 핀테크에 한정되어 단일 상품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산업융합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된 가이드라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산업 및 서비스 관련 보험 견적 전문 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보험이 일반 보험 상품과 장기 보험 상품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것은 일반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초기 단계에서는 공적 보험, 즉 노란우산 공제회 같은 공적 보험을 활용해서 책임을 배분하는 등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 개정 준비에 관한 이슈입니다. 부처별 법 개정 관리 및 운영 지원 체계를 현재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임시허가 종료 이후에 법 개정까지의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종료 처리에 관한 이슈가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기부의 정보통신융합법에서는 이 규정이 현재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위헌 발의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법령이 현재 통과되었지만 개별법에서 상이한 규정이 현재 발생하는 것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과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에게만 예측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된 통합적인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자부와 과기부, 금융위는 각각의 TF가 형성이 돼서 현재 법 개정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기관들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단계 주요 쟁점은 사후 지원 체계의 강화입니다. 본격적인 신기술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후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실제 인터뷰 결과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혁신성보다는 사업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벤처기업들은 벤처 캐피털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현재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그 기술 혁신형 지원 제도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특히 규제 샌드박스에서 현재 논의가 조금은 약한 부분이 수요자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위한 시민 참여 확대의 부분인데요. 이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스케일업할 수 있는 창구라든지 불평불만 사항을 5단계 실행 절차별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설치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규제 샌드박스를 해외 기술 실증의 장으로서 규제 관리 체계의 강화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획득 가능한 솔루션을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과정이 좀 탁월한 역량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현재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들을 우리 국내에서 먼저 구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앰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영국과 일본은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좀 확장해서 글로벌
기술 실증의 장으로 현재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글로벌 기술 실증의 장을 현재 앞으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글로벌 규제 환경 관리 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국내의 그 규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5단계 실행 절차별 주요 이슈와 관련 제도 그리고 정책 과제를 도출한 표를 요약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욱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올해 연구 주제 중 심화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관계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서지영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지영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마친 후에는 패널 토론 및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서지영입니다. 저는 이해관계자 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최근에 그 기술 규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술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국내의 사례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고 또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관련되신 분들 의견을 좀 모아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툴들을 제안을 해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순서들이고요. 좀 이제 이론적인 그런 논의들을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들을 좀 살펴봤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술 규제에서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가지고 있는 좀 특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술 규제는 기술 위험과 관련된 기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이익을 볼 사람과 또는 이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얻을 사람들이 어떤 구도를 이해관계의 구도를 형성을 하고 그간에 생기는 어떤 갈등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논리 구조로 이해관계자 협의가 진행이 되는데 다른 규제와 달리 이제 기술 위험의 경우에는 그 영향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가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에 기반해서 산출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연구가 기존에 진행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이머징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규제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 파급 영향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해서 누가 그 규제로 인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얻게 되는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설정하기에도 그러니까 누가 당사자인지 그리고 누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범위를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국내 사례들을 보면서 기술 규제와 관련해서 그 이해관계자 협의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을 좀 모아봤는데, 일단 그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토크니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니즘이라 하면 뭔가 그 정책 툴을 쓰긴 쓰는데 그것이 원래 그 의도하는 어떤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일단 했다는 것으로 어떤 상징적인 그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행태를 좀 비꼬아서 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모든 사례에서 사실 이런 그 토크니즘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위험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현상인 것 같은데, 이해관계자를 누가 이해관계자로 생각해야 되는가?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범위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관계자 협의를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 운영되는 체제 안에서 우리가 지칭하는 이해관계자는 때로는 시민이고 때로는 사용자고 때로는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 간의 정치적인 권력의 지위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에 피드백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아직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고려 없이 이해관계자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또 그 목적에 부적절하게 전체 시민, 국민을 대상으로 또 이런 협의체를 운영을 한다라든가, 또는 특정한 문제의 사용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기술의 사용자에 대한 이해관계를 의 정당함을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인데, 아까 이제 그 토크니즘이라는 것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다양한 수위, 다양한 형태, 그리고 구성을 고려하면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운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그 전략적인 접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쟁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한 반복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그건 사실 모든 사례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 규제 과학적인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국내외 사례, 그러니까 문헌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쟁점이 있나를 살펴봤는데, 이제 저희들이 했던 또 하나의 작업은 실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어떤 그 인식을 하고 있는가. 주로 물어봤던 것은 이제 어떤 합리성, 공정성, 뭐 투명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봤던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이해관계자 협의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고 어떤 조직 형태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라는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절차와 운영 부분에서 보면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이라고 응답 수준은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고경력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고경력으로 올라갈수록 그게 좀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면 할 말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해상충이라는 부분을 일단 경험은 다소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정책적으로 피드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43% 이상 부족하다라는 응답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전체 36%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대답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잘 되고 있다라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보통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음,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흥미롭게 봤던 거는 그 이해관계자 협의의 긍정적인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올해 들어서 그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그 이해관계자 협의를 마치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규제를 풀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어떤 그 논리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듯 보였는데,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기술의 안전한 사용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는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봤던 거는 그러면 국내 사례도 봤고 설문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인식도 봤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라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해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한 에카라고 하는 조직의 이해관계자 협의에 관련된 절차와 시스템을 좀 살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해관계자 협의의 결과를 산업계 기술 혁신에 실질적으로 피드백시키고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 상징적이다. 아까 얘기했던 어떤 토크니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슈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고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머징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미칠 수 있는 미래 사회와 그리고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늘 탐색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절차상으로 회의 내용을 다 공개를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 누가 어떤 얘기를 했냐라는 것이 기록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이해관계자 협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질, 그리고 논의의 수준, 그리고 각자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필터링을, 물론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은 뭐 아무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게 그 인정하는 그런 절차도 마련을 해놓고 있긴 합니다만, 사후적으로도 그런 필터링 플러스 이런 공개라고 하는 절차 기제를 작동을 시킴으로써 품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데 있어서 우선 그 방향성으로는 여기 한 단어가 빠졌는데요. 이해관계자 협의를 책임성 있는 혁신을 주동하는 그런 동력으로 삼자. 그냥 혁신이라기보다 리스판서블 이노베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동력으로 삼자, 그런 기제로 삼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 주도의 견인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발적 협의를 촉진하도록 하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 협의의 목적, 진행 절차, 진행 규범 등에 관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형태, 어떤 유형의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랬을 때에는 어떤 사람들을 초빙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정책과 규범들을 좀 마련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하는데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이해관계자가 되는가라는 것이 항상 이제 기술 위험 관리에 관련된 이제 규제 신설 재개정 시에 나타나는 어떤 쟁점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백업할 수 있는 연구 측정물이 필요하다. 자, 어떤 기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에는 어떤 유형의 이해관계자 협의가 적절하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좀, 그러니까 연구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사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런 연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워낙 이제 초반에 첫 스텝이다 보니까, 좀, 아직은 이제 저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향후 연구 과제로 좀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그러나, 이제 요 그림에 관한 생각은 저희가 연구를 사실 거의 다 진행한 그 완전 후반부에 이해관계자 협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규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라고 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의 목표는 사실 그 이해관계자 협의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시키고 관련된 규범들은 뭐여야 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좀 초점이 가 있었는데, 진행을 다 하고 보니까 그런 규범이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과학적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리고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 관련된 주체 양성이라든지, 또 하나는 관련된 명확한 규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러니까 이 4개 사이드 축의 하나에 해당하겠죠. 그런 규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 쪽에서,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런 기술 규범과 관련한 어떤 그 재개정의 필요성을 피력을 했다면 그것을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갖고 어떤 식으로 그 재개정에 반영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집행력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취약한 상태라면 그런 이해관계자에 관련된 규범을 예를 들면 몇 명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세세하게 제시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번 올해 연구에서 요런 문제의식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에 일단은 좀 자족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이제 아쉬운 마음입니다만 여러분께 제시를 하고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시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크게 한 5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기술 규제와 그리고 규제 영향에 대한 학습, 이 정부가 그런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규제를 재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 출발점이 이해관계자 협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출발점은 그 기술에 대한 속성과 그리고 그런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먼저 선행이 되어 있고, 그게 마련된 가운데에 이해관계자 협의를 해야 그 결과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앞에 거 스킵되고 이해관계자 협의, 우리 이해관계자 의견 들어야 돼 라는 것으로부터 협의가 시작이 되니까 듣기만 하면 뭐하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 사전 단계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직전에 사전에 공개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의 구성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기준과 절차, 그다음에 진행 방식,
이해상충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보상,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보상, 최소한 차비라도 줘야죠. 그리고 논의 내용 공개에 대한 기준과 절차,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정 박사님 발표에서 뭐 공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한데, 사실 공개가 만능 특효약은 아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지금 이해관계자 협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부분의 이해관계자 협의에서는 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표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공지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협의체 준비 단계에서는 참여자 선정, 그다음에 진행 주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는 기록,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공개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관계 부서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사항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진행만 하고 그 결과 뭐 얻겠다라고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진행 과정에서 발굴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 됐는지 그 여부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공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그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해관계자 협의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엄미정 박사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토론을 부탁드리며 한국규제학회장이신 김성준 교수님께서 자정을 맡아주시겠습니다.